자, 오늘은 이제 그 대구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교육 내용 조직 부분을 이제 할게요. 전에 이제 부산 모임에 이어서 역사교육 내용 조직은 이제 뭐냐면 전 시간에 내용 선정을 냈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 그 다음에 학습자, 그 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중요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용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을 한 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교육 내용 조직인데요. 그래서 우리 역사교육 내용 조직에 보면 연대기적 방법, 연연대기 방법, 뭐 주제 중심 방법, 분절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 장점, 그 다음에 유의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하는 기본 심화 강의나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교재 자료에는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걸 안 깨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아.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 원래 이제 연연대기 방법 이전에 뭐가 있냐면 연대기 방법이 있어요. 연대기. 그러니까 연대기 방법은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건데 예전에 아주 객관식 문제 때 딱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거의 한 30년 안 나온가 그래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뺐고요. 그 하나가 이제 또 두 번째가 연연대기 방법인데 이 연연대기 방법은 두 번 정도 나왔죠. 그래갖고 이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역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제들을 조직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 현재 문제점을 시간의 역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갈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뭐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영화 보면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죠. 그래서 그 설경구 나오고 이 설경구가 왜 타락을 했는지를 역순, 시간의 역순 때문에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주제 자체가 되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현재 문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현재 문제의 어떤 발생 원인들을 역순으로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고 현재와 과거 사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근데 문제점도 있죠. 자,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역사관 과목이란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의 역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변화를 무시할 수가 있고요. 너무 현재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추다 보니까 현재 중심의 실용적 역사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뭐 경제학, 사회학, 뭐 이런 인류학 이런 것들 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중심 방법 볼게요. 이 주제 중심 방법도 은근히 한 두세 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 주제 중심 방법은 그 유사한 사건들 하나를 묶고 주제를 분류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대기는 모든 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사 아시죠?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이 분야사, 뭐 전쟁사. 근데 이 주제는 그보다 더 뭐냐면 세부적으로 한 그 주제 선택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전쟁사 할 때 뭐 무기의 발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더 작은 그 주제 선택을 해갖고 하는데 주제 중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것은 이제 교과서 단원명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크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하나가 종족 조직이고 하나가 행적 조직이에요. 자, 종족 조직은 주제 설정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의 발달 이렇게 할 때 밖의 발명, 뭐 범선, 증기기관, 자동차의 발명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행정 조직은 시공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8세기 때 말에 영국의 영국상 그래서 그러면 산업혁명 시기였죠. 이런 식으로 한 지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바탕으로 했다 시공간을 이렇게 이제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동시대 주제를 이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책 같은 경우에는 종족 조직은 이제 발전계열법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계열법과 관련돼 갖고는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예, 그 객관식 기출 문제 있었지만 최근에는 검은 책까지는 뭐 약간 이제 예전에 뭐 역사를 안다고 그 교수학습 방법 연결시켜갖고 한 거 외에는 그렇게 내용 조직 측면에서 나온 건 없어요. 발전 기업 부분. 그렇지만 일단 뭐 검은 책이 좀 예전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나온 기출 문제들 관련된 것들 검은 책은 발췌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장점이 있는데 장점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주제를 다양한 시기와 관점에서 인식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주제학습 방법은 탐구학습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했어요. 탐구학습은 어떤 집중적으로 하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학습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다. 전 시간에도 몇 번 이제 강조했지만 모르면 장점 쓰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역사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다. 쓰면 거의 한 3, 4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라고 쓰세요. 그냥 역사적 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네, 되게 둘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역사학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서 핵심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기 쉽다. 그다음 종적 시대의 변화 및 동시대의 역사 형성을 구체시켜서 역사의 통찰력과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리을과 관련된 것은 요거는 제가 이제 검은식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조직 유형 중에 종적 조직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하니까. 그렇지만 행적 조직은 상관없어요. 행적 조직 시간의 변화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단점도 외워두셔야죠. 단점. 자,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딱 집어가지고 집중돼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 안에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연관적인 주제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 관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니은은 해당 학년이나 단계 성취할 능력이나 성취 수준을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학습에 관심 흥미가 반영이 어렵고 학문적 내용이 많아요. 되게 깊이 파거든요. 한 곳에 집중을 파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흥미를 뭐냐면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 흥미 내용을 쓰면 안 되겠네요. 예, 되게 대부분 흥미를 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단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권적 방법은 이제 보죠. 이 문화권적 방법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돼 있었고요. 그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세계사 교육과정 있죠. 세계사와 관련돼서 나오죠. 보통 이제 세계사 할 때 정근대 시대는 되게 뭐냐면 문화권적 방법을 이렇게 조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근현대사 넘을 때는 주제 중심으로 넘어가죠.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상호 관련성 원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됐지만 이 문화권적 방법의 중심 방법 조직 방법이 상당히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인데 한번 보면 자 문화권이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문화권이라는 것은 중심 문화가 있죠. 이 문화권 안에는 중심 문화. 그리고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무슨 문화가 있죠? 주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에 흡수 통합된 것은 아니야. 네, 흡수 통합됐다는 건 이거 문화권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문화야, 그냥. 그래서 그 중심 문화에 뭐가 있냐면 보편성이 존재하면서 또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뭐도 같이 존재하냐면 특수성도 같이 존재해.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익힐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죠.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은 어디예요? 네,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제 중국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문화에 흡수 통합된 건 아니죠. 나름대로 우리 문화에 뭐가 있어요? 독자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권 형성된 거야. 동아시아 문화권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공통문화의 지리적 위치, 예, 문화의 특성, 공유지역.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공통문화의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엔트 문명, 중동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문화의 특성 공유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명권. 그래서 이건 지리적 위치가 좀 다르더라도 같은 문화권, 문명권 묻죠. 예를 들어 갖고 인도네시아하고 저쪽 그 시리아나 이런 데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같은 문화권을 묻잖아요. 예, 그런 것도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장점과 단점을 이제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잡다한 사실들 문화권 안에서 체계적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심 문화의 보편성과 그다음에 주변의 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들 역사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그다음 문화권 전체의 대상을 삼기 때문에 역사를 좀 더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단점을 보죠. 단점은 이 문화권 내 간 민족의 국가나 특수화 발전 성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앞에만 하고 좀 약간 어폐가 있죠. 앞에서는 보편성과 함께 특성을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는 보편성 특수성을 같이 보는 것은 긍정적인 형상이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지 못해. 대개본 동아시아 문화권을 배울 때 우리가 일본사, 한국사는 제껴두죠. 어디에만 해요? 중국사. 동양사도 실제 중국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문화는 좀 도외시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명권의 교류를 무시하고 문화권과 문화권 간의 교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유럽 문명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정근대사 나 뭐 후에 이제 근현대사 보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서유럽 문화권이 중심이죠. 서유럽 문명권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약간 기타 중국사가 이제 약간 부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사 등등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이 많이 개선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를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요번에 15년 개정에서는 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기타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15년 개정 그 세계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사 부분이 12년 개정, 09년 개정이 정확히 말하면 거기보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갖고 기타사나 이런 거 보면 09년 개정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기출문제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예전에는 한 문제씩 나왔잖아. 2점짜리 문제. 실종됐어 완전히. 예, 기타사가 그냥 실종이 돼갖고 아예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 교수님들 실제 교수님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보통 교과서나 지도서 보고 그냥 자기도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니칠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좀 하여튼.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런 문화권적인 어떤 그 문제점, 유럽 문화권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부각된 것이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뭐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죠. 예.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서 갈색책 있는 거 나왔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분야사를 보죠. 분야사. 분야사는 앞에 이제 주제 중심 방법과 연결되는데 주제 중심 방법은 상당히 폭이 좁죠. 근데 분야사는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전쟁사, 요번에 많이 많았던 여성사. 이것도 분야사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특정한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를 해서 탐구할수록 하는 내용 조직 방법이고 앞에 있는 주제 중심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사는 주제 그 분야사죠. 근데 요번에 나온 것처럼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분야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사죠. 주제 중심 방법인데 엄밀히만 이건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인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사 방법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분야사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적혀 있죠. 예, 들어오세요. 예.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사 교과서 나누잖아요. 예.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예전에 오리지널 그 7차 교과서가 있었어요. 국사책. 그것도 연대기적 방식이 아니라 뭘로 묶은 거야? 분야사로 묶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 07년인가? 그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분야사와 관련된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자,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그 흥미를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전쟁사 같은 거 있죠. 예. 자, 밀떡인데 그 밀떡이라는 말 아시죠? 예. 저도 이제 그 국방 TV를 자주 봐요. 예, 국방 TV에 보면 무기사 막 하거든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토코멘타리 전쟁사가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데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자성에 난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죠. 예. 근데 전쟁사, 이제 토코네타의 전쟁사를 보는데 이게 좀 잘 되는 게 뭐냐면 전쟁사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어떤 사회 경제 정상과 또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 경제사를 같이 언급하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갖고 이 지향하고 연결되는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할 때 다른 분야의 역사 사실과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돼. 그래서 전쟁사를 다룰 때도 그 전쟁과 관련된 뭐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이제 분야사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개념, 변천, 계속성 개념을 파악하고 요것도 탐구학습에 유리해요. 그 앞에 있는 주제중심 방법과 함께 탐구학습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분야사도 주제사보다는 뭐냐 좁지만 넓은 범위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다루는 건 아니거든. 자, 관심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어떤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활용하기 전체가 교재가 없어. 교재가. 그래서 그 뭐 교과서에 있는 것은 그냥 분야서 이렇게 내용 조직을 한 것뿐이고 실제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뤄가지고 한 것은 없더라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책이 좀 많이 나와요. 예. 뭐 전에 뭐 그 역사 해갖고 돈의 역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주제사가 아니 주제사겠네. 하여튼 분야사는 좀 예매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분절법이죠. 자, 분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대사라고 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분절법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시공간의 역사를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중에 행적 조직하고 비슷하지만 행적 조직은 요 한 것만 딱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혁명만 딱 다르잖아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근데 요게 그 뭐냐면 분절법은 18세기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산업혁명 외에도 그와 관련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를 다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행적 조직 방법 중에 하나죠. 주제 중심 방법의 행적 조직 방법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역사상 어느 한 시기를 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전체를 규명하고 과거 인간 경험의 총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행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 방법은 이제 학생들에게 흥미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기와 내용을 접근하고요. 그 시대 정신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 중에서도 잘 나가는 시대가 있고 좀 약간 안정되고 그냥 평평한 그 볼륨 없는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잘 나가고 좀 특징적이고 격동적인 시대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학습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이며 저 사회사를 자주 이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17세기 영국사 그 예문이 이제 파란 책에도 있고 그러군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점은 흥미를 촉진하면서 역사의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을 하고 당대 생활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생들의 각 시대의 사회사를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단점은 아까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이 갖고 있다고 했죠? 행적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시간의 흐름 같은 걸 파악할 수 없어. 그래서 종적인 변화와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주제와 토픽 학습이 있고 그런 건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은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빼려고 했는데 못 뺐어.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자, 연표를 보죠. 자, 연표부터는 이제 뭐냐면 수업 교재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교재에 속하는 것들 연표, 그 다음에 지도, 역사 지도, 그 지역사 등등 교과서들 있죠. 이것이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이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그림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책과 남색책, 그 녹색책하고 파란책에는 그림의 유용성을 갖다 적어 놓으면 빵점이에요. 제 요번에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그림 소재에 관련된 나온
있잖아요.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때 그 그림 두 장을 가서 그림의 그 유용성인데 전혀 관계가 없어 답안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본서를 알면 독이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거 진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 하여튼 이제 연표를 보죠. 연표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연표, 지도 골라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안 나오더라고.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그 이명박 때는 교과서 내기는 좀 그러니까 연표를 좀 약간 울고 먹었어요. 연표 지도를. 예. 자, 하여튼 예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보기도 하죠. 자,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다. 그래서 이제 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유형과 관련돼 갖고 이제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는데, 자, 뭐 종합연표가 있고 분야별 연표가 있고 사회 기능 연표가 있고 문제 연표가 있고 단원 연표가 있는데 일단은 단원 연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단원 연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앞부분에 한 시대의 단원 연표도 있죠. 그래갖고 17세기 때 정치 경제 사회를 이렇게 뭐냐면 정리한 연표가 있는데 이게 단원 연표예요. 그래서 교과서 펴보시면 있어요.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단원연표는 교과서 단원이나 중단의 첫머리 연표로서 해당 단원이나 다룰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인데 이게 중간에 잘못 들어갔네. 예. 자, 단원에서 다루는 역사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을 분야별 연표, 뭐 사회 기능 연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원 연표는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있었나 할 정도 존재감이 없죠. 그냥 넘어가요. 예. 그래갖고 수업의 본문 내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되게 쉽다. 이런 게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구성 형식에 따라 또 이제 연표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 해설 연표가 있어요. 이 해설 연표는 11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총독부 1910년대인가요? 그 일제시대 때 나오고 그 조선총독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부연 설명 쭉 있고 1910년대 연표가 있으면 여기다 땅땅 해가지고 뭐 조선총독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연표 있고 그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 해설 연표인데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을 포함됐고 사전이나 참고자료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서술된 책의 쪽수를 제시하는데 쪽수를 제시할 수도 있고 따옴표를 해갖고 그 옆에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건 11년 기출문제 보시면 금방 연결되는데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표 책이 있죠. 책 자체가 연표로 구성돼. 그래갖고 단순히 이제 책에 이제 부록이나 책 속에 있는 연표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사건의 순서를 알 수 있으므로 연표를 통해 역사를 파악한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참고 자료 이용 가능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표 활용 방법에서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단원 연표는 이제 그 여기가 연결되는데 이게 연결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유용에서도 분류할 수 있고 연표 활용 방법에 또 분류할 수 있는 게 단원 연표인데 단원 연표의 유용점 쓰면 요거 쓰시면 돼요.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학습이 끝날 때 내용 정리 유용하다. 요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백연표가 있죠. 이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됐어요. 우리가 백지도라고 있죠. 백지도라는 것은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양 형태만 있고. 이 백연표도 마찬가지야. 거기 연도 표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그 내용을 누가 채워나가냐면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하면 자 일단은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유를 생각하면서 역사적 사고를 육성했다. 모르면 무조건 뭘 쓰라고 했죠? 역사적 사고적 육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형의 형성평가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수행평가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백여표의 장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14년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나의 연표, 가계의 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 이제 작성한 것이 나의 연표인데 그 예문이 이제 녹색책에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게 명칭만 물어봤어요. 나의 연표, 가계 연표 명칭. 그럼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게 나올까요? 명칭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죠? 관련된 그 장점수하고 나올 수 있죠. 기읍과 니은이 장점이기 때문에 두 개 외워두세요. 그래서 사회 변화가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사회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한 과정에서 판단력, 사회의식, 자아의식을 육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교본 같은 경우에는 요번 연도는 좀 예외지만 기출문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상당수가. 요번에도 또 기출이 나왔죠. 뭐 시뮬레이션. 그래갖고 나올 때 뭐냐면 딱 예전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돌려서 나오거나 좀 심화된 형태가 나와.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하시는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답만 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의미 전혀 없어. 다 외워서 뭐하게. 교수님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예전 거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문이나 지문이나 골라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보면 시뮬레이션 명칭이 예전에 2000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연표와 관련 시뮬레이션 내용들도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냥 명칭만 물어봤는데 내용을 안 물어보고 요번에는 내용을 물어봤죠. 예.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에어가 쓰시면 되고요. 근데 자세히 그 문제를 보면 굳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안 외워도 쓸 수 있도록 친절한 그 예문에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되게 보면 계속 뭔가 기본세 찾아갖고 암기하려고 막 했던 걸 풀어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요번 답안들 보면 일상적 감정이나 몇 개, 한두 가지 제하고는 다 그 뭐냐면 뭐가 있냐 답안이 그 예문 속에 있어.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다른 말 표현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답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다 빵점 처리된 거야. 예. 그래서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따 얘기할게요. 예. 더 얘기하다가 좀 다칠 수가 있어. 제가. 자, 그러면 그 역사 그 연표의 유용점을 잠깐 볼게요. 유용점. 자, 거기 보면 이제 이것도 뭐 쉽지만 한두 가지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역사적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축조해서 비교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전개와 사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 때 서양에 노마가 있었죠. 그 노마하고 한나라 비교해 볼 수 있잖아. 예. 그래서 비교학습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학습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괄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돕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할 때 연표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역사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이제 뭐냐면 제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 사건들의 관계를 구조적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지도 볼게요. 역사 지도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역사 지도는 역사적 사실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서 인간 생활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 이 정의가 그렇고요. 예전 12년 기출 문제에 어떤 그 문제가 나왔냐면 지도가 역사 지도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알면 지리 지도가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역사 지도하고 지리 지도의 차이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이거를.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좀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 녹색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보면 자 역사 지도는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해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있고 이에 반해 지리지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동시에 있고 자 역사 지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 고려 행정구역 정비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게다가 뭐 성종 때부터 현종 때가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한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한 지도에 다 포함돼 있어. 이런 것들. 그렇지만 제2지도는 특정한 시점을 보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한 시점을 가지고 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거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지도는 상대적으로 지도 제작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지휘지도는 원래 상태 그대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지도 활용과 장점도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역사지도 활용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 역사적 사실을 알아도 지역의 어떤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게 있죠. 그 예를 들어 뭐 살수 대첩할 때 살수가 어디냐 모르잖아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공간의 어떤 그 변화를 그 위치를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삼국 간의 어떤 세력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판도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 한 장의 역사 다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세네 장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있어. 예를 들어 6.25 전쟁 때 보면 전선이 짧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장에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네 개로 나눠가지고 전선의 이동 과정을 차례로 제시하면 좀 더 알기 쉽게 제시할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한 장의 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12년 기초에 나왔던 건데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좋은 조창뿐만 아니라 대동세 운반 과정에서 좋은 조창뿐만 아니라 익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기흥, 니은, 디귿이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됐는데 이거 이제 뭐냐면 연표 역사 지도의 전반적인 유용성이에요. 예, 그 넘버링 3번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 역사 지도 전반적인 유용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지도는 어떤 학습에 효과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한 시대 한 지역의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고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고 시간의 변동을 파악 가능하고 입체적인 역사 이해가 가능하고 상상적 이해를 유도하여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뭐 한두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료학습 보죠. 사료학습. 자, 사료학습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더 나왔고 재작년에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사료학습 관련된 데서 사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사료학습의 개념을 볼게요. 자, 참고로 근데 사료학습은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그 보통 녹색 체계도 있고요. 예, 녹색 체계도 있고 파란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체계도 있어요. 보통 이제 노란책 같은 게 이제 한물간 책이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안 보는데 사료학습 부분은 좀 보세요. 사료학습 부분에 그 사료 그 학습 단계 부분이 있어. 그게 예전에 01년하고 09년에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볼 필요 있어요. 이거 요 부분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분산적 접근 방법과 단원 접근 방법도 녹색책 노란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노란책 부분 사료학습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일단 사료학습의 개념은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학습 방법이고요. 자, 사료학습 접근법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한 두 문제 나왔죠. 하나가 분산적 접근 방법하고 또 하나가 단원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분산적 접근 방법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려의 어떤 태조 정책할 때는 훈육 10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종의 정책할 때는 시무 28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는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단원 접근 방법이 나오죠. 단원 접근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단원을 사료학습 단원을 갖고 보통 두세 시간 더 가지고 사료만 다뤄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료학습 자체 한 단원을 설정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모형이 필요하죠. 이거는 따로. 예.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사료학습 단계는 이 단원 접근 방법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참고로 예전에 이제 사료와 관련된 지도안들이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료 하면 그것만 연상하죠. 문자 사료만 연상하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물, 유적, 사진 이런 것도 다 뭐가 되는가 크게 보면 사료에 속할 수 있고 전기문이나 이런 것도 뭐예요? 사료에 속할 수 있어. 왜냐면 2차 사료잖아. 예.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보셔야 돼요. 예. 자, 하여튼 사료학습 단계 이거 외워두셔야죠.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 단계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각각 뭘 하는 건지 알아두셔야 돼.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단계 명칭만 이제 좀 적어놨는데 노란 책 내용을 나중에 찾아봐갖고 그걸 좀 정리를 해두세요. 이 부분을. 자, 거기 1단계 보면 사료 단원 선정 및 사료 선정이 있고요. 2단계가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진단검사 때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3단계 때 지도 계획 목표 설정 뭐 과제 분석 사료 준비 그다음 지도 과정
때 뭐 과제 제시, 사료 정서, 제공, 반복 제시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 5단계마다 교사의 역할들이 쭉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그 노란책에 있기 때문에 이 노란책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그 모의고사 문제 때 그때 한번 많이 냈어요. 이 부분은요. 총괄 분석 때 냈으니까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료 선택의 기준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재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남색 책에도 있고 노란 책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료.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직결되면서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자,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설정하고 역사가에 의해서 그 가치의 증빙성을 인정하는 걸 선정하고 그래서 사료는 시기와 작자 및 출처가 분명한 걸 선정하고 등등등 이 사료 선택 기준은 이제 여긴 노란색을 기준했지만 남색책도 그러니까 녹색책에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사료 선택 시 이제 특징이 필요한 능력 같은 게 보면 사료 제작 시 편견이나 관점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의 사료 비판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사료 선택할 때 편집 과정에서 교사의 역사 인식 관점이 작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마다 이제 역사 서술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 역사학자들 논쟁이 전개되죠. 그래서 삼국유사와 삼국사의 서술 차이 이건 아실 거예요. 삼국사기는 좀 더 합리적인 입장에서 쓴 거고 삼국유사는 신비하고 기이한 것들을 쓴 거죠. 예, 요번에 구삼국사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선조실록, 난중일기, 뭐 징빙료의 차이점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제도하려면 교사의 전문적인 어떤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장점과 유의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장점은 뭐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를 통해서 해석을 참여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역사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유의점 같은 게 이거 외워두세요. 유의점. 이 유의점 자체가 이제 예전에 한번 두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를 제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가 해가지고 그 유의점 내용이 나왔는데 자, 학생들이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죠. 원서를 갖다 대면. 예를 들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거기 원문 자료를 갖다 제시하면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게 이제 교과서거든요. 교과서를 보면 그 교과서 사료 자체는 원 사료보다는 좀 약간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된 사료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강국개혁 때 했던 대한국 국제 있죠. 대한국 국제 보면 사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 그래서 황제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있는데 실제 원사료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민공법인가? 그거 원래 원사료 보면 대한국 국제 우리가 보는 사료보다 더 한자어가 많고 그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들 수준에 맞게 풀어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은 최근에는 교과서를 보는 것도 괜찮은데 뭐 서양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사료를 좀 볼 필요가 있어. 원사료는 이제 한문도 볼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원사료 해석하는 부분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 역사인 신트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가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관련된 것들 조선왕조실록 다 있더라고. 심지어 지금 비변사 등록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번역된 사료까지 쭉 나와 있어요. 원문 사료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가 되게 편하더라고. 작년에 발견했어. 그래서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이제 후셈 사료 같은 것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그게 그리고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낼 때 한문 사료를 즐겁게 이제 낼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걸 다 치고 그랬는데 힘들었는데 한번 가봐서 이제 공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넷도 있는데 우리 역사넷은 좀 약간 한정돼 있고 사료가 근데 여기는 그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 역사인 쉼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공지에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사 그 데이트 베이스 사이트인가? 예. 그 역사인 쉼터 그 공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링크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다운받 검색을 해보면 웬만한 사료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뭐 고조사도 있고 뭐 승전일기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래서 되게 그 시험 문제 내거나 그때 모의고사 낼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자, 뭐 딴 좀 3초볼 빠졌네요. 그럼 두 번째 유의점 볼게요. 자, 일단은 사료의 배경 지식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때 이제 교사의 역할을 보면 그 교사의 설명을 추가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현대어 번역된 사료를 동시에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사의 역할, 이거 이제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소설 유의점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죠. 두 번이 나왔어. 그래갖고 첫 번째로는 역사소설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은 담고 있는 작품은 배제해야 된다. 뭐 서유기 같은 것들은 배제시켜야겠죠. 이거는 자 역사소설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 상황에 대한 사전 학습으로서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형성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6년 기출문제는 어떤 박시정 나올 때 그런 것들 이제 교사의 조언 같은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란 책에 있고요. 녹색 책에 보면 역사 소설과 그런 데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예전에 장점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는 단점만 적어놨는데, 유의점만 적어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넘어갈게요. 교수학습 방법은 매년 한 문제씩 나왔던 건데, 자, 지금은 좀 안 나오지만 예전에 객관식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문답식 수업이었어요. 이 문답식 수업. 예. 그래갖고 이 문답식 수업이 상당히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문답식 수업 관련된 내용은 검은책에 자세히 돼 있는데 뭐 검은책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녹색책 내용만 정리해도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바스의 견해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유형을 좀 익혀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답식서의 특징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또 학생의 질문과 교사, 학생 간의 어떤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답식 수업에서 이거는 교사 주도의 어떤 수업이에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바스의 견해를 보면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한 세네 문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유형은 인지기억 질문이야.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의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야. 예를 들어 뭐 6.25 전쟁 몇 년에 일어났는가? 1950년. 다 단답형은 딱딱 끊어지죠.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한 단어나 짧은 줄로 응답하고 주고 단순하지만 또 어디 이상한 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네. 임용시험에는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이상한 데 물어보잖아. 그래서 답은 딱딱 떨어지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 이런 것도 있고, 자, 수련적 질문은 탐구 기능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 응답 중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인데 설명, 대비, 대조, 분석 같은 걸 요구한 거야. 답은 하나지만 그 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해. 설명도 많고 대비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든 게 이제 녹색 책에 있는 예인데, 자, 구석기 시대의 돌도구와 신석기 시대의 돌도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건 타제석기하고 간석기 요거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하고. 자, 학산적 질문은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창조적 반응을 요구하고 가설 설정 예측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서 사고활동 자극하는 질문인데 예측, 가설, 추론, 상상 등 사고작용인데 자 예를 들어 한골창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자, 양반과 상민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 조선과 중국의 관점 등의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시오. 자, 이 학산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질문은 답이 하나지만 학살적 질문은 답이 그 이상이다.
그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건 무슨 질문이겠어요? 수험적 질문이죠. 답이 하나 있잖아.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이건 학산적 질문이야. 그래서 수학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을 이렇게 구별할 때는 답이 몇 개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가적 질문인데 평가는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 사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하고 이를 정당한 질문이다. 자, 예를 들어 갖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당시 상황에 적절한 정책이었는가? 이게 평가적 질문이죠. 자, 평가적 질문 구분하는 건 쉬워요. 항상 그 옆에 뭐가 있는 질문 속에 적절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평가적 질문이에요. 적절한.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탐구 그 학산적 질문을 평가적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 써라 하면 적절한이라는 말을 적당히 써주면 돼. 네. 자, 그러면 활용을 보면 실제 이렇게 이제 개념적 인지기억 질문, 수학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나눴지만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이게 네 개를 동시에 사용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문이 검은책이 있어요. 검은책에 그 예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좀 약간 자주 애용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활용은 역사와 사고과 관련된 질문 유형은 수학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이다. 그래서 실제 역사 수업에서 네 가지 유형 질문이 상호 밀접하게 가지고 있고, 역사 탐구 기능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질문을 하고 역사 상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산적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그 학산적 질문 안에 가설 기능이 있어요. 가설 설정. 근데 이 가설 설정은 우리가 탐구학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딱 상식적으로 이건 학산적 질문이 아니라 수학적 질문에 속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이제 예로 학산적 질문에 여기는 속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왜냐하면 탐구 기능에 속하지만 이를 자극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녹색 측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그거 외에도 문다식 수업의 그 녹색책 내용에 보면 문다식 수업의 어떤 그 수업 방법도 나오고요. 5개년 들어내기 이런 방법도 나오고 그 각각의 이제 문다식 수업이 무슨 수업과 연결되냐면 탐구식 수업과 결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 방식과 결합되기도 해요. 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생략을 한 거야. 네, 생략을 했으니까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교재 중에 그 역사 교육로 심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심화가 아니라 심화 교재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온갖 책을 다 했어요. 그래갖고 뭐 녹색 책, 뭐 남색 책, 검은 책 뭐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제가 줄을 다 닫아놨거든요. 여기는. 자, 그래서 제가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고요. 자, 탐구학습 보죠. 탐구학습. 자, 일단 탐구학습 보면 어마어마하죠. 예, 93년부터 해서 최근 뭐 16년, 17년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탐구학습은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 그러다가 이 탐구학습 사회과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거의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16년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나와요. 요즘에는 또 탐구학습. 그래가지고 이 탐구학습은 어디에 있냐? 녹색 책은 없어. 이상하게 중요한 건데 없어. 거기 어디 있냐면 파란 책이 있어. 파란 책. 파란 책. 그리고 이제 사회과 교육론이라는 게 있어. 차경수. 네. 그래서 사회과 교육론에도 있는데 그래갖고 잘 보면 그 학원 교재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그 사회과 교육론에 이제 차경수 책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알 필요 없고 그 파란 책만 보시면 돼요. 파란 책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역사 교육론이 이제 뭐하고 또 관련돼? 교육학과 관련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답을 쓸 때 자기가 이제 그 교육학 배운 거 있죠. 그 교육학 배운 걸 역교련에 응용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왜냐면 역사 교육학자들은 자기가 교육학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 예. 그래서 또 교육학자들 이래다 저래다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기를 식민지 삼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내에도 포트폴리오도 교육학자들 의견보다는 자기 책에서 내요. 자기 책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가지고 써야지. 그러니까 역사교육론 관련된 기본서를 가지고 써야지. 어디 교육학의 뭐 전태용 교주에서 있다고 쓰면 안 된다 그죠? 전태용 교주 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번에도 뭐 동양사, 중국사 냈는데 뭐 한국사 백과사전 찾아갖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곤란하다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 하여튼 탐구학습이 요즘에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탐구학습.
탐구학습 특징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학습 활동에서 발견학습하고 연결되고, 또 탐구학습 지식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사료학습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탐구학습, 사료학습, 지식의 과정은 서로 삼위일체야. 그래서 특히 탐구학습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 사료학습하고 연결돼요. 탐구학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료학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료학습은 지식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거죠. 가정한 지식 가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격 연결됐고, 근데 탐구학습이 상당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별로 각광을 안 받았냐면요. 이 탐구학습이 뭐와 연결돼? 사회과, 과학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영역론적 지식 있죠. 범교과적 지식과 관련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역도론에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과와 다르다, 다른 교과와 다르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탐구학습보다는 역할극이나 추체험이나 인간의 내면, 역사 상상력 막 이런 것들 강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돼요, 또. 예. 그러니까 탐구학습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절차 과정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사회과 교육론이나 뭐 교육학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 절차를 쓰라고 한 문제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확인과 일반화. 그 중에 가설 설정이 16년 기출문제 나왔죠. 한리찬 사단인가?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이제 일반화 부분이 나왔어.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역사에서는 일반화보다는 결과 확인,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일반화 같은 경우는 법칙을 이제 추구하는 거니까 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때는 왜 이렇게 일반화가 나왔냐면, 사회과 통합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02년도가 아니라 제가 2001년도가 2000년도인가 그때 나온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사회과 통합과 관련해서 나왔던 건데, 자, 보면 문제 인지는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의문과 갈등을 탐구하고 출발하고, 학습 내용 또는 과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학습 내용의 한반적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해 사고를 자극시켰다. 교사의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인데, 가설 설정은 뭐냐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러 떠오르는 가설도 있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있는데 떠오르는 가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극 가설 선택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타당한 가설, 자극 가설이었는데 요걸 하고, 그 개념과 용어를 정해. 엄밀히 말하면 가설 설정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개념과 용어를 정해요. 예. 요걸 이게 3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왜 해야 되냐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탐구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필요.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침투 강조하고 정보 강조 이런 식의 정의를 못하면, 정보 강조를 얘기하는데 북이나 뭐 동이, 서이 이렇게 해서 같이 끼워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향이 완전히 흩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 가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피드백과 이제 꼭 비판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료 비판과 분석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요 자료 수집과 분석 부분에서 하는 거야. 사료 비판과 분석은. 그 다음에 가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근데 이제 일반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일반 사회나 저기 사회학이나 자연과학이 요구하는 거고, 역사에서는 답이 뭐냐면 결론이 나와도 결국에는 결론은 잠재적이지.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제 뒤집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결론 도출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역사학에서는. 예. 자, 그 다음에 장점 같은 능동적인 학습 참여 활동, 역사의 실제적 이해 및 그 다음에 역사가 연구 방법의 유의점, 그 다음에 사료 사용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역사적 감각을 높이고 시대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의점은 01년도 나온 건데, 자연과학과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에 2002년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면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가 논란,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연구 과정이 동일한가를 성질의 의문심. 왜냐면 이게 탐구 학습이 사료 학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사가들의 어떤 연구 과정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사람들 다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탐구학습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강조하는데 수업이 안 돼.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 그냥. 이건 뭐 역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드는 것 같아.
맨날 그래서 뭐 활동 중심 한다고 해놓고는 애들이 활동 중심 하면 거의 놀거든요. 놀아요, 진짜. 거기 딴짓거리 하고. 그래서 그거, 그럼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해야지. 문을 활동 중심으로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뭐 활동 중심을 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초학력이 뭐 떨어진다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역사적 사실에 관심의 지식을 소홀하고 그런 내용보다 가정을 지나치게 하고 그래서 이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마 파란 책은 없어요. 이거 찾아보면 유의점 파란 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있는데 이건 아마 저기 그 사회과 교육론 관련돼 가지고 한번 나온 것 같아. 차병수 그 사회과 교육론 보면 역교과 교육론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있고 탐구 수업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은 뭐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학습의 계획자면서 촉진자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토론학습을 보자. 이 토론학습도 이제 최근에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것이 대립 논쟁식 수업이거든요. 대립 논쟁식 나오잖아. 근데 이제 문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굳이 대립 논쟁식 수업을 알면 좋긴 하는데 몰라도 그냥 지문 보고 풀 수 있어요. 굳이 대립 논쟁식 이론을 끌어다가 쓸 필요 없는 문제들이야. 되게 보면. 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립 논쟁식 토의 학습의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 토론학습의 그 정의를 보면 주제에 대한 논쟁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서로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집단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유형을 이제 보면 그 대립 논쟁식 수업 있고 토의식 수업 있어.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관된 해석이 존재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가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는 방법. 그래서 뭐 학급 전체가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수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성계 위화도 해군의 뜻이 오느냐 마느냐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갑신전병과 뭐 할 때 갑신전병에서 이제 개합파, 급진의 온건개합파 차이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죠. 예, 요 갑신점과 관련된 내용들, 급진개합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각자의 주장에 학생들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내야 되고, 요번에 이제 요게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자신의 그 뭐지 역사가 들어갔을 자료를 선택해야 된다. 요 내용인데, 근데 굳이 요거 몰라도 그냥 지문에 다 있어요. 발문에 이미 답이 있어. 예,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발표 및 정리 제출 지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뭐 주제를 분류하고요. 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명확히 구분을 한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이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 빗나가지 않도록 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간단히 그냥 요약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녹색책 보면 그 외에도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걸 좀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대립된 의견을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는 거고 토의 수업은 일종의 뭐냐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의 과제를 제시해서 소호 모듈별로 토의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요것도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잘 보면 토론식 문제하고 대립 논쟁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도 있어. 모듈별 활동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예. 그냥 답에 있어. 그냥 그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방법은 자료 조사 활동과 함께 시행을 하며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해와 관련 토의를 진행하는데 자, 교사의 지도 방법은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고요. 그때 자료를 제시할 때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 이건 뭐 다른 데 똑같아요. 박물관 학습이나 주제 중심할 때 자료 제시할 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제시하면 어떤 문제점이냐? 애들이 검색해갖고 긁어가지고 제시하면 돼. 예, 검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 조건을 붙여갖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학생들의 발언권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지도한다. 자, 그러면 저 전반적으로 장점과 이제 뭐 그 유의점 보면 문제 해결력, 뭐 합리적 사고 능력, 추리 능력,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을 표현할 수 있고 유의점은 이제 적절한 주제를 설정해서
해야지만 이 논쟁거리 풍부한 내용이 좋으며 학습의 내용, 학습 능력에 적합해서 절전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목적과 목표에 가능한 구체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 뭐 등등등 있는데 요 장점과 유의점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근데 파란 책이 너무 이게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익 수업을 구분 안 해놨어.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익 수업을 같이 구분하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녹색책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녹색책.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대입 논쟁식 수업과 토익 수업 관련된 거 있죠? 요거 있는데 이론적인 것을 몰라도 그 안에서 그냥 다 풀 수 있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요것도 최근에 추세가 그러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토익 학습, 토론 학습까지 있고 그다음 좀 있는데 요거까지 하면 제가 이제 대전 모임 때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한 시간은 좀 이렇게 떠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할게요. 예.